자,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군 얘기를 좀 하다가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십자군은 중세 유럽을 깨운 강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십자군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십자군의 본질이 좀 왜곡이 되면서 1차 십자군을 성공을 하고 동방 물품이 많이 왕래가 되면서 항상 전쟁을 하면 상인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방에 대한 환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근데 이 2차부터는 이제 8차까지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세력들도 이게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라딘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 밑으로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들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룬 영화들 내가 몇 개 소개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3차 십자군은 이제 리차드 왕을, 영국의 리차드 왕, 서방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 사자왕이라고 부르는 리차드를 보냅니다. 사실 교황이 이 리차드 왕한테 그 십자군을 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왕의 지위를 주죠. 대관식을 해줍니다. 근데 계속 미루고 안 가고 있으니까 교황이 이제 파문하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쟁을 안 하고 그냥 그 평화 조약만 맺고 그러고 오게 되죠. 그리고 4차는 이제 완전 변질이 돼서 이 십자군이 기독교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최악의 이제 십자군이다 이런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베네치아를 공부할 텐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뭐 5, 6, 7, 8차 여러 번 동원을 계속했습니다만 약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뭐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또 교황이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통합할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물 건너가고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서 문물이 교류되면서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력에 대단한 문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세력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 중세를 깨운 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분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동서 로마로 갈라졌는데 이 교회도 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야만족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게르만족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이 동로마 제국이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서 할 수 없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를 로마 왕 제국의 황제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적이 없다. 그냥 로마의 주인이 게르만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수도가 로마였고, 오늘날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은 이 서방 종교입니다. 근데 동방에 있었던 컨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그 종교는 오늘날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니, 이집트니 뭐 다 이쪽 기독교는 다 그리스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리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상 숭배. 사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상을 많이 만들죠. 마리아 상, 뭐 예수님 상 이런 상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 상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를 가지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폐지하고 심지어는 성화까지 다 부정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여행해 보면 동굴에 보면 그거를 그림을 갖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다 감춰놨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림이 보존이 돼 있는데
이런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핑계고, 왜냐하면 그리스 종교가 오히려 성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모양이 좀 다릅니다. 화려한 십자가가 로맨 캐톨릭 십자고, 이 개신교 십자가는 아주 심플한 딱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장식이 없는 나무를 딱 된 십자가가 개신교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막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끄트머리를 이렇게 꽃 모양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게 로만 캐톨릭 십자가인데, 그리스 종교 쪽에 동방 종교의 십자가는 그 밑에 발판까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밑에 발판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쪽이 오히려 더 성상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핑계였어요.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는데, 처음에 알렉시우스 황제가 동로 서로마 제국에 십자군 파병을 요청했을 때, 사실 그때 교황은 우르반 2세죠. 교황은 이참에 동서로 갈라져 있는 교회를 통일해야겠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in general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보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화면이 안 나왔구나. 근데 왜 여러분들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들어? 됐어. 이게 아니라, 이거다. 여러분, 화면도 안 나오네. 강의 노트가 다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죠.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키려고 의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처음에 교황 주도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는 전쟁하지 말라. 요거는 다음 베네치아에 있을 때 나올 슬라이드인데, 내가 이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건 베네치아 때 또 나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거 하지 말고, 이 서방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열을 했다가, 요걸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로마의 서로마 제국에 있는 로만 캐톨릭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걸 일으킨 거죠. 그럴 때 이제 4차 때 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이 공격했느냐. 거기는 이제 비잔티움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교황한테 이 십자군을 동원해달라고 한 사람이 알렉시우스 1세예요. 알렉시우스 1세 아들 2세를 넘어서 2세가 3세한테 자기 동생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2세 아들이 삼촌이 자기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서 십자군한테 내 왕위를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왕위를 찾으면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통일시켜 주겠다. 그 외에도 십자군의 군대를 10,000명 되겠다.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 이런 제안을 또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교황은 이참에 동서교회 갈라진 교회를 통합시켜야겠다. 그런 욕심에 허용을 해준 거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어서 십자군 전쟁이 같은 기독교 지형을 공격하는, 그게 이제 최악의 십자군이라는 4차 십자군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베네치아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십자군이 변질을 됐고, 그래서 이제 입성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군사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엔 그래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날짜를 딱 정해서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 병사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탈에서 얻은 걸 자기 월급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사흘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도시를 약탈하게 하죠. 교황이 처음에는 허용했지만 가던 기독교인 이렇게 약탈하는 걸 보고 파문을 내리고 막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지속이 됐는데 이게 중세 말기에 중세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수익성 있는 무역의 시초다. 이렇게 홈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홉스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1차 십자군 때 유태인 공동체가 괴멸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차 십자군 말고 그 전에 그 1차 십자군 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중세를 크게 변화시킨 요인이자 인구를 감소시킨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전쟁은 왕위 계승 전쟁이죠. 이 왕위 계승 전쟁은 뭐 100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유럽에 패권을 두고 또 왕위 계승 전쟁을 100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100년 전쟁이다. 왕이 한 명 죽을 때마다 서로 자기가 적절한 계승자다. 그래가지고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영국 내의 왕위 계승 전쟁을 우리가 장미 전쟁이라 그럽니다. 흔히들 이제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100년 전쟁의 유명한 일화는 이제 잔다르크의 등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영국이 우세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잔다르크 이후에 프랑스군이 이제 우세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프랑스의 승리를 끝나고 대륙에 있던 유럽 대륙에 있던 영국의 영지는 다 빼앗기게 되죠. 룩배송이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미 전쟁은 이제 왜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랭커스터 가문하고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요크 가문이 서로 왕위 계승 전쟁을 한 거예요. 요새 그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면 지방 토어들이 왕자리를 두고 싸우죠. 그건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전형적인 이런 그때 당시에 중세 말기에 근대 절대주의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그 봉건영 중에 힘센 사람들이 왕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힘이 없었는데 중세에는 근대 사회로 오면서 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수 없는 이제 봉건 영주들끼리 싸움, 전쟁 이를 통해서 인구도 줄고 봉건 제후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터가 요크 가문의 리차드 3세를 격파하고 헨리 7세를 즉위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 헨리 8세가 가장 영국 역사에 연문을 많이 부린 드라마의 가장 많은 주인공이 된 헨리 8세입니다. 그의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기고 그래서 또 엘리자베스 여왕, 가장 영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재미있는 얘기, 영국 드라마 보면 아유 이야기꽃을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헨리 8세가 헨리 7세의 아들이죠. 장미 전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첫째는 기근, 그다음에 패스트 같은 질병, 세 번째 전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세 14세기, 15세기는 중세의 가을이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세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결과 농촌과 도시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번호 넘버링을 조금 바꿔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넘버링을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 큰 변화 없어요. 자, 인구 감소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농촌지대인 장원이 변화됐어요. 지난번에 이건 지대장원에 대해 설명을 했죠. 이 지대장원, 그전에는 노동력으로 보상을 했지만 지대장원이 되면서 농노들이 이제 토지에 묶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농노해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시의 변질은 길드가 변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회복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각종 한자동맹 같은
원격지 무역인들 사이에 동맹 관계가 생겨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자족 경제라고 그랬죠. 자급자족 경제.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중세의 모습이 서서히 근대 자본주의적 모습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지대를 제공하다가 이제 물품 화폐이긴 하지만 상품지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역의 급납화와 농노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자꾸만 감소하니까 노는 땅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노는 땅들을 경작시키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농민을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대를 낮춰주면 굳이 농노들이 도망을 안 가죠. 그래가지고 지대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농노들을 강하게 예속화시켜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은 일단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4세기까지 임금이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두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거는 지난 것은 명목임금이고 그 밑에는 실질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밀 가격인데 요새같이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발표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화폐 대용으로 중요하게 쓰는 것이 우리나라는 쌀이라 그러면 여기는 밀이겠죠. 그래서 밀 가격을 그때 당시에 물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점점이 된 것은 밀 가격이고요. 뭐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완만하나마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 경향이 좀 있죠. 요새 같은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실선 밑에 점선은 실질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밀 가격으로 나눈 실질임금. 여러분 그 임금 나누기 물가 하면 실질임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임금 추이입니다.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기에 실질임금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